나는 재벌가 사위입니다. 하지만 5년 동안 한 번도 가족 취급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경찰 출신 주제에 우리 집 밥상에 앉아있네. 매번 듣는 말이었습니다. 그래도 참았습니다. 아내를 위해서요. 하지만 그날 밤 장인어른의 아들이 제 아내 허리에 손을 올렸습니다. 윤희야, 내 남편보다 내가 더 어울리지 않냐? 쾅! 제 주먹이 그의 턱을 강타했습니다. 이 자식이 우리 집 피를 때려! 당장 나가! 쫓겨났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제 가방 안에 그들의 비리를 담은 USB가 있다는 것을요. 설 명절 전날이었습니다. 강남 평창동 주한그룹 회장 본가. 나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넥타이를 매는 손이 떨렸습니다. 여보, 준비됐어요? 아내 윤희가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나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응, 나갈게. 문을 열었습니다. 윤희는 흰색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우아했습니다. 하지만 얼굴에는 긴장이 역력했습니다. 오늘은 조용히 있어요. 제발. 알았어. 같은 말을 5년째 듣고 있었습니다. 명절 때마다, 가족 모임 때마다 조용히 있으라고, 말 걸지 말라고, 눈에 띄지 말라고.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운전기사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벤츠 S클래스였습니다. 차에 탔습니다. 윤희는 뒷좌석에, 나는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5년 전부터 그랬습니다. 함께 앉지 않았습니다. 본가까지는 20분 거리였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윤희는 휴대폰만 봤습니다. 나는 창밖을 봤습니다. 본가에 도착했습니다. 대문이 열렸습니다. 정원이 넓었습니다. 축구장만 했습니다. 분수가 있었고 나무들이 정갈하게 가꿔져 있었습니다. 현관 앞에 다른 차들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롤스로이스, 벤틀리, 포르쉐, 주한그룹 일가의 차들이었습니다. 집사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윤희 아가씨, 어서 오십시오. 네. 아버지는 서재에 계십니다. 윤희가 먼저 들어갔습니다. 나는 뒤따라 들어갔습니다. 집사는 나를 보지 않았습니다. 인사도 받지 않았습니다. 익숙했습니다. 거실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주회장의 아들 주명, 딸 주연, 그리고 그들의 배우자와 자녀들. 약 20명쯤 되었습니다. 윤희야 왔어? 주명이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35세였습니다. 주한그룹 전무였습니다. 잘생겼습니다. 키도 컸습니다. 180cm는 넉넉히 되어 보였습니다. 오빠 안녕하세요. 그래. 근데 저 사람은 왜 따라왔어? 나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 사람. 이름도 아니었습니다. 오빠 남편이잖아요. 남편? 아? 경찰 출신이 사위랍시고 우리 집 밥상에 앉아있네. 주변에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조카들도 웃었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먹을 쥐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윤희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꽉 쥐었습니다. 여보, 오늘만은 그냥 넘어가요. 속삭였습니다. 간절한 목소리였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참을게. 주명이 다가왔습니다. 술 냄새가 났습니다. 아직 오후 3시인데 벌써 취해 있었습니다. 이만수 씨, 요즘 뭐해요? 아직 경비회사 다녀요? 네. 다니고 있습니다. 하. 경비회사. 경찰 20년 했는데 경비원이라니. 참 웃기네. 또 웃음이 터졌습니다. 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오빠 그만해요. 윤희가 나섰습니다. 하지만 주명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윤희야, 내가 왜 이런 남자랑 결혼했는지 모르겠어.
우리 집안에 어울리지도 않잖아. 제가 좋아해서 결혼했어요. 좋아해서? 지금도 좋아해? 윤희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주명이 비웃었습니다. 마, 대답도 못하잖아. 그때 안쪽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다들 모였나? 주회장이었습니다. 72세. 주한그룹 창업주. 모두가 일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도 허리를 굽혔습니다. 아버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윤희가 앞으로 나가 인사했습니다. 주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윤희는 왔구나. 나를 보더니 표정이 굳었습니다. 자네도 왔나?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래. 짧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따뜻하게 대했지만 나에게는 차갑게 대했습니다. 5년째 똑같았습니다. 자, 그럼 예배 시작하지. 가족들이 예배당으로 이동했습니다. 본가 2층에 작은 예배당이 있었습니다. 주회장은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습니다.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목사가 설교했습니다. 가족의 소중함, 화목의 중요성, 아이러니했습니다. 이 집안에 화목은 없었습니다. 돈과 권력만 있었습니다. 예배가 끝났습니다. 저녁 연회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주방에서는 요리사들이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한정식 코스였습니다. 오후 6시 식탁에 모두 모였습니다. 긴 테이블이었습니다. 주회장이 상석에 앉았습니다. 그 옆에 자녀들이 앉았습니다. 나는 맨 끝자리였습니다. 윤희는 중간쯤 앉았습니다. 떨어져 있었습니다. 음식이 나왔습니다. 전복, 갈비찜, 생선회, 나물. 정갈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입맛이 없었습니다. 주명이 술잔을 들었습니다. 자, 모두 건배합시다. 새해를 맞이하여. 건배. 모두가 잔을 부딪혔습니다. 나도 억지로 잔을 들었습니다. 와인이었습니다. 한 잔에 50만 원은 하는 것 같았습니다. 식사가 진행됐습니다. 대화는 주로 사업 이야기였습니다. 주가, 계약, 인수합병. 나는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조용히 음식만 먹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주명이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렸습니다. 많이 취한 것 같았습니다. 윤희야, 이리 와봐. 왜 오빠? 그냥 옆에 앉아. 주명이 윤희 옆 의자를 당겼습니다. 윤희는 당황했습니다. 오빠, 저 여기 앉아 있을게요. 아니야. 내 남편보다 내가 더 어울리지 않냐? 공기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나는 주명을 노려봤습니다. 주먹을 쥐었습니다. 주명이 윤희 옆에 앉았습니다. 팔을 윤희 의자 등받이에 올렸습니다.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윤희야, 나랑 결혼할 걸 그랬어. 저런 놈보다 내가 훨씬 나았을 텐데. 오빠, 그만해요. 윤희가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주명은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손이 윤희의 허리를 스쳤습니다. 그 순간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테이블을 돌아 주명에게 다가갔습니다. 손 치워. 뭐? 손 치우라고. 주명이 비웃었습니다. 아니, 이 사람이 지금 나한테 명령해? 마지막 경고야. 손 치워. 아? 재밌네. 그럼 안 치우면 어쩔 건데? 주명이 일부러 윤희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도발이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쾅! 내 주먹이 주명의 턱을 강타했습니다. 주명이 의자째 넘어갔습니다. 와인잔이 깨졌습니다. 붉은 와인이 흰 식탁볼을 적셨습니다. 순간 방 안의 모든 것이 멈췄습니다. 주회장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새빨갛게 변했습니다. 이 자식이. 주명이 바닥에서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저놈이 저를 때렸어요.
이만수, 주 회장이 나를 가리켰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내 놈이 감히 우리 집 피를 때려. 내 놈은 오늘로 가문에서 나가라. 윤희가 울며 달려왔습니다. 아버지, 안 돼요. 오빠가 먼저. 닥쳐. 넌 방으로 들어가. 아버지, 들어가라고. 윤희가 내 팔을 잡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사과해요. 제발. 나는 윤희의 손을 천천히 풀었습니다. 그리고 주 회장을 똑바로 봤습니다. 진짜 죄인은 따로 있습니다. 뭐라고? 곧 알게 될 겁니다. 나는 돌아섰습니다. 거실을 가로질러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윤희가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기사가 물었습니다.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서울역이요. 네. 차가 출발했습니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본가의 불빛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5년 동안 참았습니다. 모욕도 무시도 멸시도 아내를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끝이었습니다. 가방에서 USB 하나를 꺼냈습니다. 작았습니다. 하지만 이 안에는 주한그룹을 무너뜨릴 폭탄이 들어 있었습니다. 내일 모든 것을 폭로할 것입니다.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택시가 한강을 지나갔습니다.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강 위로 하얗게 쌓였습니다. 아름다웠지만 차가웠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윤이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또 울렸습니다. 또 받지 않았습니다. 10번째쯤 울렸을 때 문자가 왔습니다. 여보, 제발 전화 받아요. 아버지한테 사과하면 돼요. 내가 말씀드릴게요. 사과. 5년 동안 얼마나 많이 사과했는지 모릅니다. 내가 잘못하지 않은 일에도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끝이었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했습니다. 요금을 냈습니다. 내렸습니다. 역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명절이라 고향 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코인 라커를 찾았습니다. 3번 라커를 열었습니다. 안에 검은 서류 가방이 있었습니다. 꺼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벤치에 앉았습니다. 가방을 열었습니다. 안에 파일들이 가득했습니다. 3년 동안 모은 증거들이었습니다. 주한그룹의 비자금 조성 내역, 주명 전무의 횡령 증거, 주 회장의 승인 서명, 유령 회사를 통한 자금 세탁, 모두 150억 규모였습니다. 나는 경찰이었습니다. 20년 동안 금융범죄 수사를 했습니다. 증거 수집은 전문이었습니다. 윤희와 결혼한 후 우연히 알게 됐습니다. 주명이 술에 취해 자랑하듯 말했던 것입니다. 우리 회사 돈? 아무도 몰라. 아버지랑 나만 아는 비밀 계좌야. 그때부터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히 들키지 않게 주명의 컴퓨터, 주 회장의 서재, 회사 서버 하나씩 파고들었습니다. 3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완벽한 증거를 모았습니다. 원래는 검찰에 제보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더 확실하게, 더 공개적으로 폭로하고 싶었습니다. 내일이 그날이었습니다. 주한그룹 신년 예배, 언론과 임원 200명이 모이는 자리, 거기서 모든 것을 공개할 것입니다. 휴대폰이 또 울렸습니다. 이번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이만수 씨죠? 저는 주한그룹 법무팀 이사 김정훈입니다. 목소리가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무슨 일이죠? 회장님께서 전화라고 하셨습니다. 윤희 양과 이혼 합의서를 작성하시면
위자료 10억을 드리겠습니다. 10억? 입이 마를 뻔했습니다. 하지만 웃음이 나왔습니다. 거절합니다. 이만수 씨 생각을 잘하세요. 10억이면 평생 편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저는 돈이 필요 없습니다. 그럼 뭘 원하십니까? 진실입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1분 후 윤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받았습니다. 여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울고 있었습니다. 응, 아버지가 이혼하래요. 10억 준대요. 알아. 거절했어. 왜요? 왜 거절했어요? 우리 이혼 안 할 거야. 하지만 아버지가 윤희야. 응, 나 내일 큰일 할 거야. 무슨 일? 너희 아버지랑 오빠 비리를 폭로할 거야.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이었습니다. 뭐라고요? 3년 동안 증거 모았어. 150억 횡령, 비자금 조성, 다 있어. 여보, 그게 무슨, 미안해. 말 안 했어. 하지만 이제 끝낼 거야. 안 돼요. 그럼 우리 가문이 무너질 거야. 알아. 여보, 제발. 하지 마요. 윤희가 울부짖었습니다. 저는요. 우리 가족이 소중해요. 아버지도 오빠도 나쁜 사람이지만 가족이에요. 윤희야, 그들은 범죄자야. 알아요. 알지만 제발 한 번만 봐줘요. 이미 늦었어. 내일 오전 10시 주한그룹 본사 예배당에서 폭로할 거야. 여보, 윤희야, 마지막으로 물을게. 너는 누구 편이야? 나? 아니면 내 가족? 윤희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또 침묵이었습니다. 그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알았어. 내 선택을 존중할게. 여보,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나도 미안해. 사랑했어. 전화를 끊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닦았습니다. 울 시간이 없었습니다. 가방을 챙겼습니다. 일어났습니다. 역 밖으로 나갔습니다. 모텔을 찾았습니다. 싸구려 모텔이었습니다. 하루 3만 원. 체크인했습니다.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침대에 앉았습니다. 가방을 열었습니다. 파일들을 꺼냈습니다. 하나씩 다시 확인했습니다. 완벽했습니다. 빈틈이 없었습니다. 노트북을 켰습니다. USB를 꽂았습니다. 프레젠테이션 파일을 열었습니다.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슬라이드 50장, 증거사진, 문서, 녹취록 모두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밤 11시였습니다. 11시간 후면 모든 게 끝날 것입니다. 샤워를 했습니다. 찬물이었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을 봤습니다. 윤희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5년 동안 행복했죠? 저는 당신을 사랑했어요. 지금도 사랑해요. 하지만 가족을 버릴 순 없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문자가 왔습니다. 내일 오지 마세요. 제발. 당신이 다칠 수 있어요. 다칠 수 있다고요?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미 다쳤습니다. 5년 동안 매일 다쳤습니다. 답장을 보냈습니다. 나도 사랑했어. 행복했어. 하지만 이제 끝이야. 내일 보자. 휴대폰을 끄고 옆에 놓았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을 생각했습니다. 무너질 제국, 폭로될 진실, 그리고 그 후에 내 인생. 후회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후련했습니다. 새벽 3시쯤 잠이 들었습니다. 꿈을 꿨습니다.
윤희와 처음 만났던 날이었습니다. 6년 전 한강공원. 벚꽃이 흩날리던 봄날. 그녀가 웃었습니다. 그때는 행복했습니다. 아침 7시 알람이 울렸습니다. 일어났습니다. 씻었습니다. 정장을 입었습니다. 검은색 양복, 흰 셔츠, 검은색 넥타이. 거울을 봤습니다. 38세 남자가 나를 봤습니다. 피곤해 보였지만 눈빛은 살아있었습니다. 가방을 챙겼습니다. 방을 나섰습니다. 체크아웃 했습니다. 택시를 탔습니다.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강남구 테헤란로 주한그룹 본사요. 네. 차가 출발했습니다. 서울 아침 거리는 조용했습니다. 설날 아침이라 차가 많지 않았습니다. 30분 후 주한그룹 본사 앞에 도착했습니다. 50층짜리 빌딩이었습니다. 거대했습니다. 유리로 된 외벽이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내렸습니다. 빌딩을 올려다봤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야.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정문으로 걸어갔습니다. 경비가 막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은 신년 예배 행사로 초대받은 분만 출입 가능합니다. 저 초대받았습니다. 성함이 이만수. 경비가 명단을 확인했습니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명단에 없으신데요. 다시 확인해 보세요. 주회장 사위입니다. 경비의 눈이 커졌습니다. 다시 명단을 봤습니다. 그리고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본부 이만수 씨라는 분이 사위라고 하시는데 명단에 없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잠시 후 답이 왔습니다. 출입 불가. 돌려보내세요.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정문이 아닌 옆문으로 갔습니다. 직원 출입구였습니다. 카드키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카드가 있었습니다. 3년 전 주명이 술 취해 잃어버린 카드를 주웠었습니다. 아직도 작동할지 몰랐지만 시도해볼 가치는 있었습니다. 카드를 갖다 댔습니다. 비. 문이 열렸습니다.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수가 시작됐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아직 예배가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로 갔습니다. 30층을 눌렀습니다. 예배당이 있는 층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갔습니다.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봤습니다. 정장이 단정했습니다. 넥타이가 반듯했습니다. 마지막 전투를 앞둔 군인 같았습니다. 30층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내렸습니다. 복도 끝에 예배당 입구가 보였습니다. 양쪽 문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안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들이 모이고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입구 옆에 숨었습니다. 안을 살짝 들여다봤습니다. 예배당은 넓었습니다. 200석은 되어 보였습니다. 이미 절반 정도 차 있었습니다. 양복 입은 임원들, 기자들, 카메라를 든 방송국 스태프들. 주한그룹 신년 예배는 매년 생중계됐습니다. 무대 앞에는 단상이 있었습니다. 연단과 마이크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양옆에는 대형 스크린이 있었습니다. 완벽했습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9시 50분. 10분 후면 예배가 시작될 것입니다. 화장실로 갔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빈 칸막이에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변기 뚜껑을 닫고 앉았습니다. 가방을 열었습니다.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USB를 꽂았습니다. 파일을 확인했습니다. 모두 정상이었습니다. 10시가 됐습니다. 휴대폰으로 예배당 CCTV를 확인했습니다. 3년 전에 해킹해둔 시스템이었습니다. 화면에 예배당 내부가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주 회장이 입장했습니다. 정장을 입었습니다.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습니다. 주명도 함께였습니다. 얼굴에 반창고가 붙어 있었습니다. 어젯밤 내 주먹 자국이었습니다. 윤희도 보였습니다. 검은색 원피스를 입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아마 밤새 울었을 것입니다. 주 회장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주한그룹 가족 여러분. 박수가 터졌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올해도 우리 주한그룹은 도약할 것입니다. 매출 10조를 달성할 것입니다. 또 박수, 환호. 우리는 가족입니다. 주한그룹은 가족 같은 회사입니다. 가족. 그 단어가 비웃음처럼 들렸습니다.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목사가 나왔습니다. 기도를 했습니다. 찬송을 불렀습니다. 설교를 했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예배가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나는 화장실을 나왔습니다. 예배당으로 걸어갔습니다. 뒷문으로 들어갔습니다. 조용히 눈에 띄지 않게 맨 뒷줄에 섰습니다. 아무도 나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목사가 마지막 기도를 했습니다. 아멘, 아멘. 모두가 따라 말했습니다. 이제 주 회장님께서 신년 인사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주 회장이 다시 단상에 올랐습니다.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사랑하는 주한 가족 여러분, 바로 그때였습니다. 나는 앞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중앙 통로를 따라 단상으로 걸었습니다. 사람들이 돌아봤습니다.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주 회장이 나를 봤습니다. 얼굴이 굳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단상 아래에 섰습니다. 그를 올려다봤습니다. 무슨 짓이야? 경비. 주 회장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나는 재빨리 단상으로 뛰어 올랐습니다.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잠깐만 시간을 주십시오.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자식이. 주명이 달려왔습니다. 나를 끌어내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보다 빨랐습니다. 주명의 팔을 비틀었습니다. 20년 경찰 경력이 빛을 발했습니다. 아! 주명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경비들이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나는 가방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카메라들이 나를 향했습니다. 여러분, 이 안에 진실이 있습니다. 뭐라고? 주 회장이 당황했습니다. 주한그룹의 비자금 조성 내역, 주명 전무의 150억 횡령 증거, 그리고 주 회장님의 승인 서명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순간 예배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거짓말이야. 저 미친놈을 끌어내. 주 회장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기자들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카메라가 나를 클로즈업했습니다. 나는 무대 옆 컴퓨터에 USB를 꽂았습니다. 파일을 열었습니다. 대형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 주한그룹 비자금 조성 구조도. 유령회사 5개.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자금 세탁. 두 번째 슬라이드. 주명의 통장 내역. 150억이 입금된 기록. 세 번째 슬라이드. 주 회장의 서명. 승인함. 주덕수.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기자들이 사진을 찍어댔습니다. 카메라가 돌아갔습니다. 생중계되고 있었습니다. 거짓말이야. 조작이야. 주 회장이 소리쳤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조작이 아닙니다. 증거가 더 있습니다. 네 번째 슬라이드. 녹음 파일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스피커에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아버지, 이번 거래 승인해 주세요.
주명의 목소리였습니다. 얼마야? 주 회장의 목소리였습니다. 50억입니다. 페이퍼 컴퍼니로 돌려서 제 계좌로 넣을 겁니다. 알았어. 서류 가져와. 감사합니다, 아버지. 녹음이 끝났습니다. 예배당이 폭발했습니다. 기자들이 소리쳤습니다. 임원들이 일어났습니다. 혼란이 일었습니다. 저건 내 목소리가 아니야. 주 회장이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명확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음성 분석 결과도 있습니다. 5번째 슬라이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음성 분석 결과. 일치율 99.8%. 주명이 바닥에서 일어났습니다. 나를 노려봤습니다.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내가 우리를 망하게 해.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경비들이 그를 막았습니다. 나라고. 주명이 발버둥 쳤습니다. 하지만 경비들이 더 강하게 붙잡았습니다. 윤희가 울고 있었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나는 마이크에 대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만수입니다. 주 회장의 사위였습니다. 기자들이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3년 동안 이 증거를 모았습니다.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이만수 씨, 왜 폭로하기로 결심했습니까? 한 기자가 소리쳤습니다. 정혜 때문입니다. 정혜? 네. 주한그룹은 겉으로는 훌륭한 기업입니다. 하지만 내부는 썩었습니다. 비리와 부정으로 가득합니다. 주 회장이 단상으로 올라오려 했습니다. 하지만 경비들이 막았습니다. 내 놈을 용서 안 해. 용서는 필요 없습니다. 법의 심판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때 예배당 문이 열렸습니다. 검찰 수사관들이 들어왔습니다. 10명쯤 되었습니다. 주덕수 회장님, 주명 전무님 체포하겠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입니다.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주 회장의 손목에, 주명의 손목에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카메라가 돌아갔습니다. 역사적인 순간이 기록되고 있었습니다. 윤희가 달려왔습니다. 아버지에게 울부짖었습니다. 아버지, 안 돼요. 아버지. 하지만 검찰은 그들을 끌고 나갔습니다. 주 회장이 나를 돌아봤습니다. 눈빛이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너 후회할 거야. 후회는 당신이 하십시오. 그들이 사라졌습니다. 예배당은 혼란이었습니다. 임원들이 당황했습니다. 기자들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속보가 나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USB를 챙겼습니다. 가방을 들었습니다. 윤희가 나를 봤습니다. 눈물범벅이었습니다. 여보, 어떻게 이럴 수가. 미안해. 하지만 해야 했어. 당신 때문에 우리 가족이 무너졌어. 알아. 윤희가 나를 때렸습니다. 뺨을 때렸습니다. 1번, 2번. 나는 맞았습니다. 막지 않았습니다. 나쁜 사람. 윤희가 주저앉았습니다. 울었습니다. 나는 마지막으로 그녀를 봤습니다. 5년 동안 사랑했던 여자. 하지만 이제는 끝이었습니다. 잘 살아. 윤희야. 돌아섰습니다. 예배당을 나갔습니다. 복도를 걸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눈이 그쳤습니다. 하늘이 맑았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뉴스 알림이었습니다. 주한그룹 회장 150억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 끝났습니다. 진짜로 끝났습니다. 망한 건 이미 오래전이었습니다. 그들이 사람을 잃었을 때부터요.
그날 오후부터 뉴스가 폭발했습니다. 주한그룹 회장 전무 부자 150억 횡령 혐의 구속. 재벌 비리 폭로한 사위 3년간 증거 수집. 주한그룹 주가 폭락, 하한가 직행. 모든 채널에서 같은 뉴스가 나왔습니다. 내 얼굴도 나왔습니다. 예배당에서 USB를 들어올리는 장면. 수없이 반복 재생됐습니다. 나는 모텔로 돌아왔습니다. 같은 곳이었습니다. 하루 3만 원짜리 모텔. 침대에 앉아 TV를 켰습니다. 앵커가 말했습니다. 주한그룹은 현재 비상경 영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이사회는 긴급회의를 소집했고 주회장과 주명 전무의 경영권 박탈을 논의 중입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주한그룹 본사 앞 기자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고개를 숙이고 들어갔습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진행 중입니다. 추가 혐의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또 울렸습니다. 또 다른 번호였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언론 취재 요청이었을 것입니다. 인터뷰 요청. 모두 거절했습니다. 저녁 9시 뉴스였습니다. 주명 전무는 오늘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화면에 주명이 나왔습니다. 수갑을 찬 채 검찰청을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기자들이 달려들었습니다. 전무님, 횡령 혐의 인정하십니까? 조작입니다. 저는 결백합니다. 그럼 녹음 파일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주명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차에 탔습니다. 구치소로 향했습니다. 주회장도 나왔습니다. 회장님, 사위의 폭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회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늙어 보였습니다. 72세가 아니라 80세처럼 보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주한그룹 주가 이틀 연속 하한가, 시가총액 5조 증발, 협력업체들 연쇄 파산 우려, 주한그룹 직원 1만 명 실직 위기, 제국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오후에 검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만수 씨, 증인으로 출석해 주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날 검찰청으로 갔습니다. 조사를 받았습니다. 6시간 동안이었습니다. 이만수 씨, 증거 수집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명 전무의 컴퓨터에 접근했습니다.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죠? 술 취해서 제 앞에서 입력하는 걸 봤습니다. 녹음은요? 주회장 서재에 녹음기를 설치했습니다. 3년 전입니다. 검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거는 모두 적법합니다. 재판에서 결정적 역할을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만수 씨, 보호가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주한그룹 측에서 보복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검찰청을 나왔습니다.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만수 씨, 한 말씀 해주십시오. 왜 폭로하셨습니까? 부인과는 연락하고 계십니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걸었습니다. 택시를 탔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뉴스는 계속 주한그룹 소식으로 가득했습니다. 주회장, 건강 악화로 병원 이송, 주명 전무, 구속 연장, 추가 혐의 조사 중, 주한그룹 계열사 3곳 매각 추진, 주회장이 쓰러졌다고 했습니다. 구치소에서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서울대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중환자실에 입원했습니다. 윤희 소식도 들렸습니다.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만수야, 윤희 봤어? 아니, 얘가 완전히 무너졌어. 매일 울기만 한데 밥도 안 먹고. 너무한 거 아니야? 그래도 가족인데. 미안해. 하지만 선택이었어. 전화를 끊었습니다. 미안했습니다.
진심으로 미안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우편물이 왔습니다. 모텔 주소로 배달됐습니다. 흰 봉투였습니다. 윤희의 글씨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열었습니다. 편지였습니다. 여보에게 오랜만이에요. 아니, 오래되지 않았나요? 2주밖에 안 됐네요. 저는 지금 아버지 병원에 있어요. 매일 여기 와요. 아버지는 아직 의식이 없어요. 중환자실에서 나오질 못해요. 오빠는 구치소에 있어요. 면회 갔었어요. 많이 수척해졌어요. 머리카락도 다 빠졌어요. 우리 집은 다 무너졌어요. 회사도 재산도 명예도 당신이 옳았어요. 우리 집은 부자였지만 아무도 행복하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돈만 생각했어요. 오빠도 권력만 생각했어요. 저도 몰랐어요. 우리가 그렇게 나쁜 사람들인 줄. 당신을 무시했던 것도 미안해요. 5년 동안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제 알아요. 당신은 좋은 사람이었어요. 정직하고 용감하고 정의로운 사람. 저는 그런 당신을 사랑했어요.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지금도 사랑해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돌아갈 수 없겠죠. 당신도 저를 용서하지 못할 거예요. 제가 가족을 선택했으니까. 이혼 서류 보냈어요. 서명하고 보내주세요. 저는 이제 혼자 살 거예요. 아버지 간병하면서요. 행복하세요, 여보. 당신이 찾던 정의를 찾았으니 이제 평화도 찾기를 바라요. 안녕히 계세요. 마이너스 윤희. 편지를 내려놨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5년 동안 함께했던 여자였습니다. 사랑했던 여자였습니다. 하지만 끝이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이혼 서류를 봤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서명했습니다. 이만수. 끝이었습니다. 봉투에 넣었습니다. 우체통에 넣으러 나갔습니다. 거리는 조용했습니다. 2월 중순. 아직 추웠습니다.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우체통에 편지를 넣었습니다. 손을 떼는 순간 5년의 결혼이 끝났습니다. 돌아오는 길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소주 한 병을 샀습니다. 컵라면도 샀습니다. 모텔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라면을 끓였습니다. 소주를 땄습니다. TV를 켰습니다. 또 주한그룹 뉴스였습니다. 주명 전무 1심에서 징역 8년 구형. 주 회장은 재판 연기. 8년. 긴 시간이었습니다. 소주를 마셨습니다. 목이 따가웠습니다. 라면을 먹었습니다. 맛이 없었습니다. 휴대폰을 봤습니다. SNS에 댓글들이 달려 있었습니다. 이만수 영웅이다. 재벌 부패 폭로한 용기의 박수? 하지만 가족을 고발하다니. 배신자 아닌가? 정의로운 배신. 찬반이 엇갈렸습니다. 나는 영웅일까요? 배신자일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옳은 일을 했다고 믿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주 회장이 깨어났습니다. 뉴스에 나왔습니다. 주 회장 의식 회복. 하지만 재판 출석은 불가. 뇌졸중 후유증으로 거동 불편. 재산 몰수, 벌금 200억 선고. 제국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주한그룹은 해체됐습니다. 계열사들이 팔렸습니다. 외국 자본의 경쟁 기업에. 주명은 감옥에 갔습니다.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징역 10년, 벌금 150억. 윤희는 아버지를 모시며 작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강남이 아니라 관악구. 전세였습니다.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나도 바뀔 때가 됐습니다.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옷가지 몇 벌, 노트북, 책 몇 권, 모텔을 나왔습니다.
체크아웃 했습니다. 어디 가세요? 주인 아저씨가 물었습니다. 시골이요. 고향이세요? 아니요. 새로운 곳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을 흔들었습니다. 버스 터미널로 갔습니다. 충북행 버스표를 샀습니다. 어디든 상관없었습니다. 그저 서울이 아닌 곳이면 됐습니다. 버스에 올랐습니다.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서울이 멀어졌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이 흐렸습니다. 눈이 올 것 같았습니다. 휴대폰을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윤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잘 지내. 아버지 건강 회복하길 바랄게. 너도 행복해. 보내기를 눌렀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껐습니다. 과거를 끊는다는 의미였습니다. 버스는 계속 달렸습니다. 고속도로를 벗어나 국도로 들어섰습니다. 산이 보였습니다. 눈 덮인 들판이 보였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이 시간 후 작은 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충북 괴산. 인구 3만의 작은 군이었습니다. 내렸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하지만 상쾌했습니다. 멀리 산이 보였습니다. 햇살이 눈 위에 반짝였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가방을 들고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가문보다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권력보다 정의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 자신을 찾을 시간이었습니다.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괴산에서 3일을 지냈습니다. 작은 여관이었습니다. 하루 2만 원. 방은 좁았지만 깨끗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동네를 걸었습니다. 조용한 시골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대부분 노인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슈퍼에 들렀습니다. 라면과 물을 사려고요. 어디서 오셨어요? 주인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70대로 보였습니다. 서울이요. 서울? 여기는 뭐하러? 그냥 쉬러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시골 많이 와요. 쉬러. 힘들죠? 네. 좀 그래요. 여기는 조용해요. 쉬기 좋아요. 계산을 했습니다. 나오는데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마을회관에 일자리 공고 붙어 있어요. 필요하면 가보세요. 감사합니다. 마을회관으로 갔습니다. 작은 건물이었습니다. 게시판에 공고가 붙어 있었습니다. 괴산군청 산림관리직 채용, 농협창고관리인 모집, 마을 도서관 사서 구함. 도서관. 눈이 갔습니다. 마을 도서관은 마을회관 2층에 있었습니다. 올라가 봤습니다. 작았습니다. 책이 500권 정도 있었습니다. 낡았지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60대 여자가 책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책 보러 오셨어요? 아니요. 사서 공고 보고 왔어요. 아, 그래요? 혹시 경력 있으세요? 아니요. 하지만 책을 좋아합니다. 여자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충분해요. 사실 지원자가 없어서 걱정이었어요. 제가 해도 될까요? 물론이죠. 언제부터 가능하세요? 지금이라도요. 좋아요. 월급은 많지 않아요. 150만 원. 괜찮습니다. 그렇게 일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오전 9시에 도서관 문을 열었습니다. 책을 정리했습니다. 먼지를 털었습니다. 대출 반납을 처리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하루에 10명 정도였습니다. 대부분 학생들이었습니다. 초등학생, 중학생. 아저씨, 이 책 재밌어요? 한 초등학생이 물었습니다. 응, 재밌어. 읽어봐. 감사합니다.
아이가 웃으며 책을 빌려갔습니다. 순수했습니다. 서울과 달랐습니다. 여기는 계산이 없었습니다. 순수한 호기심과 관심만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집을 구했습니다. 마을 외곽의 작은 단독주택이었습니다. 월세 20만 원, 방 하나, 부엌, 화장실,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충분했습니다. 짐을 풀었습니다. 옷장에 옷을 걸었습니다. 책상을 놓았습니다.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들판이 보였습니다. 눈이 쌓여 있었습니다. 하얗고 고요했습니다. 여기서 새로 시작하는 거야. 혼자 말했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일상이 생겼습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나고 8시에 산책하고 9시에 도서관 출근, 오후 6시 퇴근, 저녁에는 책을 읽거나 영화를 봤습니다. 단순했습니다. 하지만 평화로웠습니다. 어느 날 저녁 도서관을 닫고 나오는데 눈이 내렸습니다. 펑펑 내렸습니다. 집으로 걸어가는 길, 논길을 지나갔습니다. 발자국이 찍혔습니다. 뒤돌아보니 내 발자국만 있었습니다. 외로워 보였지만 괜찮았습니다.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뭔가 만져졌습니다. 꺼내봤습니다. 윤희의 편지였습니다. 구겨져 있었습니다. 아직 버리지 못했습니다. 펼쳐봤습니다. 읽었습니다. 다시 한번. 행복하세요, 여보. 행복. 그게 뭘까요? 5년 동안 재벌가 사위로 살 때 행복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무시당하고 모욕당하고 투명인간 취급받았습니다. 복수했을 때 행복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통쾌했지만 공허했습니다. 지금은요? 글쎄요.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평온합니다.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았습니다. 편지를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계속 걸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보일러를 켜뒀었습니다.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밥을 지었습니다. 김치를 꺼냈습니다. 혼자 먹는 밥이었지만 맛있었습니다. 설거지를 했습니다. TV를 켰습니다. 뉴스가 나왔습니다. 주명전 전무 항소 포기, 형 확정, 주한그룹 해체 절차 마무리 단계. 이제는 남의 일 같았습니다. 먼 세상 이야기 같았습니다. TV를 껐습니다. 책을 펼쳤습니다. 소설이었습니다. 한강의 채식주의자. 도서관에서 가져온 책이었습니다. 읽다가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창밖을 봤습니다. 눈이 그쳤습니다. 하늘이 맑았습니다. 산책을 나갔습니다. 들판으로 갔습니다. 발자국을 남기며 걸었습니다. 한참을 걸었을까요? 작은 저수지가 나왔습니다. 얼어 있었습니다. 반짝였습니다. 벤치에 앉았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파랗고 깨끗했습니다. 여보, 남편이라고 불렀던 사람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아니, 이제는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전 남편, 아니,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윤희, 한때 사랑했던 사람. 잘 지내고 있어? 대답은 없었습니다. 바람만 불었습니다. 나는 잘 지내. 시골에서 조용하게, 평범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폐를 채웠습니다. 이제라도 진짜 사람이 되고 싶어. 작게 말했습니다. 회장의 사위도 아니고 내부 고발자도 아니고 영웅도 아니고 배신자도 아니고 그냥 이만수 38세 남자 도서관 사서 시골에 사는 평범한 사람 그게 되고 싶었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저수지를 봤습니다.
물 위로 햇살이 반짝였습니다. 일어났습니다. 돌아가는 길, 다시 논길을 걸었습니다. 멀리서 종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을 교회였습니다. 새해 예배 연습인 것 같았습니다. 뒤돌아봤습니다. 내가 걸어온 길이 보였습니다. 발자국이 길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 눈이 다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발자국을 덮었습니다. 과거가 지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시 앞을 봤습니다. 집이 보였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내 집. 계속 걸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하얗게 조용히 모든 것을 덮었습니다. 괜찮았습니다. 과거는 과거였습니다. 이제는 미래를 보고 싶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창문 밖으로 눈이 내렸습니다. 들판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심으로 행복한 미소였습니다. 가문보다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권력보다 진실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 자신을 찾았습니다. 이만수, 38세, 도서관 사서, 충북 괴산에 사는 평범한 남자.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하지만 나는 춥지 않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